네, 지금 저희는 다시 3호선 경복궁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나왔습니다. 3호선으로. 청와대는 변신 중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세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보면 출범 100일 안에 모든 승부를 끝내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 왜 100일입니까? 정권의 인상은 그 첫인상, 그러니까 첫 행보를 어떻게 할 때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선거도 캠페인이지만 국정 운영도 캠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100일 안에 어떤 그 인상을 주느냐,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어떤 필름을 주고 컨셉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 정권의 운명이 좌우되고 시선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승부를 봐야 되는 거죠. 네. 네. 근데 지금 기자들은 매일매일 사실 너무너무 힘든데 그렇죠. 보시는 국민들 보시기에는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새로운 장면들이 꽤 보이는 것 같아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장면들이 네네.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임시정 앵커 지금 청와대 출입해서 더 너무나 잘 느끼겠지만은 특히나 또 전임 정권의 어떤 박근혜 정부 때는 조금 더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가 많았잖아요. 일단은 굉장히 지금 나오는 모습처럼 신임 수석들 첫날 임명이 되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정말 전부 재킷도 벗고 전부 이렇게 걸으면서 커피 한 잔을 들고 같이 이 정원에서 얘기를 아주 나누는 모습, 이런 모습들도 눈에 띄었고요. 문 대통령이 또 뭐 다음 날에는 정말 그냥 청와대에서 일하는 직원들과 그냥 또 호탈하게 밥을 먹고 정말 3,000원짜리 밥을 같이 먹으면서도 그 직원들이 정말 저희가 대통령이랑 밥을 먹는다고요? 하고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좀 파격 행보들이 이어지는 것도 지금 전 정권과도 좀 차이점이긴 합니다. 네. 과거에 보면 그 박근혜 정부에서 불통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실제로 정치부 기자들이 청와대의 어떤 내용을 확인하거나 그럴 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령 이거예요. 네. 저 조국 수석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병우 네. 수석 같은 경우는,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기자들 전화를 거의 받지 않았기 때문에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정말 취재하기 힘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조국 수석 같은 경우는 당장은 전화를 못 받아도 꼭 뒤에 콜백을 준다던가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지금 홍보수석 같은 경우도 첫날만 마이크를 4번 잡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자들, 청와대 출입 기자들 단체, 이제 카카오톡, SNS 방이 있는데 거기에도 들어와서 정말 계속 소통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쏟아지는 정보 좀 정리하기에 바쁜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이효정 의원님, 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자시니까요. 네. 사실 기자들이 저런 질문을 할 때는 본인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국민이 알고 싶은 내용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출발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일단 저는 뭐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특히 소통 측면에서 보자면, 그동안 이제 언론 입장에서 보자면 정말 답답한 게 많았어요. 당장 알고 싶은 거, 국민이 궁금해하는 거를 물어볼래야 물어볼 때도 없고, 또 물어본다고 답을 하지도 않고, 그리고 뭐 딱 몇 자 예를 들어서 뭐 발표하고 바로 이제 사라져버리고, 대통령 1년에 한 번씩 기자회견밖에 안 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국정의 운영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제 오바마 전 행정부를 보면서 부러웠던 게, 정말 대통령과 기자들이 수시로 이야기를 하고 백악관 대변인이 기자들한테 수시로 이야기하면서 디베이트도 하고 뭐 이런 공연을 굉장히 부러워했지 않습니까? 상당히 이게 지금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기자라는 게 개인적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즉 국민들과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인데, 청와대의 움직임, 즉 전국의 움직임들을 국민한테 충분히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의 어떤 소통 국면이 저는 뭐 집권 끝까지 충분히 갔으면 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제 예전 정부에 제가 경험을 해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잘합니다. 네. 근데 점점 이제 좀 집권이 이제 올라갈수록 이제 정권이 점점 이제 위축되고 또 이제 안으로 숨습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대화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점점 또 이제 내가 다 안다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자만감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런 초심들이 끝까지 가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방금 이 국민과의 소통하는 자세도 어떻게 보면은 이 권위주의적인 모습에서 조금 탈피해서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하는 이런 노력으로 보이는데, 방금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역대 정부 사실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 역대 정권 초반에 이 탈권위적인 그런 모습들을 어떤 승부수를 가지고선 이 노력을 했는지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노태우 정부부터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통 사람들의 시대라는 제목이 달려 있는데 도대체 어떤 내용입니까? 결국 이제 전두환 정권에서 결국 이제 노태우 정부로 넘어오는 과정이 보면 우리가 이제 직선제 개헌을 쟁취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87년도 12월 선거가 이루어졌는데 사실은 이제 그때 민주화 열기, 뭐 6월 항쟁 민주화 열기를 보면 당연히 야당의 후보가 당선되는 것으로 이제 확신을 했죠. 그리고 또 노태우 그때 당시 후보 같은 경우도 자기가 당선될 수 없으니까 직선제를 끝까지 반대를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 이제 야당의 분열이었죠. 즉 김대중, 김영삼, 그다음에 김종필 이런 이제 삼김 씨들이 함께 선거에 나오면서 단일화가 되지 않았거든요. 이제 그런 틈을 타서 결국 이제 노태우 그때 당시 이제 후보가 전략을 짠 게 뭐냐면 정말 전두환 대통령하고는 차별화해야 되겠다. 네. 즉 전두환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던 권위적이고 군사정부적인 어떤 독재적인 그런 측면들 이런 이미지를 탈피해야 되겠다. 이제 그러면서 나온 바로 구호가 보통 사람의 시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은 그동안 생각해왔던 게 노태우는 결국 전두환의 후계자다. 이렇게 이제 야당 쪽에서 프레임을 걸었는데 이쪽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저 사람하고 상관없고 우리는 보통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국민들로 하여금 노태우는 전두환과 다르네? 좀 보통 사람이네, 친근한 사람이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상당히 이제 일반인 어떤 면에서는 안 믿겼지만 이게 계속되고 반복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전두환의 이미지가 없어지면서 노태우의 이미지로 넘어온 거예요. 네. 그럼 이거는 군인의 어떤 승계가 아니라 새로운 어떤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가 당하면서 결국 보통 사람의 시대가 왔고 그 뒤에도 여러 가지 어떤 그 좀 친화적인 행보, 예를 들어 뭐 각하란 말을 못 붙이게 했다라든지 청와대에서 원탁 테이블로 했다든지 이런 걸 하면서 예전과 같은 권위적인 대통령 이미지를 벗으면서 사실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좀 안착할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얼마나 전두환 전 대통령과 선을 긋고 싶어 했는지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참 재밌었는데 네. 영부인상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나의 부인은 이렇게 하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니까요.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노태우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요. 자,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집안일을 살피는 전통적인 한국의 조용한 아내와 어머니로 있게 할 것이다. 왜 저랬어? 결국은 네. 기억하시겠지만 전인적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순자 여사가 워낙 좀 좋게 말하면 굉장히 활달한 이미지인데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화려하다 이런 비판도 굉장히 이제 치맛바람이 세다 이런 이미지로 각인이 되니까 나의 아내는 조용하게 내조하는 정말 조용하게 있을 거다 이런 이미지를 강조하면서 이순자 여사와의 어떤 차별화를 꾀한 겁니다. 근데 이순자 여사가 이런 논란에 대해서 최근에 뭐 저희 인터뷰도 그렇고요. 책에서도 네. 그렇고 갑자기 이게 컬러 TV 시대가 되니까 본인이 그냥 한복을 입은 건데 이게 지나치게 흑백 TV에서 컬러 TV로 넘어오면서 내 한복 같은 것들이 좀 너무 화려하게 보인 측면도 있었던 것 같다. 이순자 여사도 뒤에 또 그런 후일담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재밌는 얘기하면 이런 얘기가 있죠. 80년대 이제 그 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의 호는 오늘입니다, 오늘. 네. 그리고 이순자 여사의 경우는 한편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가 네. 붙었냐면 9시 뉴스를 딱 들으면 땡전 뉴스라고 해서 대통령 관련 뉴스가 나옵니다. 유명했죠. 네.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오늘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 그리고 그 다음 꼭지쯤에 이제 나오면 한편 이순자 여사께서는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어떤 저항감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87년 6월 항쟁에 의해서 치러진 대선이요. 그걸 통해서 군정종식이라든가 정권 교체에 대한 어떤 열망들이 굉장히 있는 가운데 사실상의 정권이 교체된 건 아니고 전두환 정권의 연장선상에 있는 정권이다 보니까 네. 어떻게 하면 전인 정부와 차별화하면서 우리의 어떤 독자적인 칼날을 가져가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다방면으로 많이 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노태우 정권의 보통 사람들의 이미지, 이런 그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 전술들이 있었는데요. 보니까 의전 경우 크게 간소화하자, 그리고 또 원탁 회의를 도입하자, 각하 호칭을 없앤다. 아까 좀 얘기를 해주셨지 네. 않습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하나의 이미지 메이킹 작업이에요. 지금 그렇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국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대통령이 좀 친근하게 나갈 것인가. 네. 예전에 이제 전두환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큰 취임식 행사가 있을 때 큰 이제 이게 휘장, 훈장 같은 그렇죠. 거, 이걸 이제 착 하고 어떤 면에서 굉장히 권위적인 모습으로 이제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제 노태우 대통령 오면서 취임식도 이제 그때부터 국회에서 했습니다. 국회에서 이제 또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이제 그 하고 또 각하라는 호칭도 몸붙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자 브리핑 같은 경우도 최대한 하여튼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제 많은 어떤 문화의 어떤 변화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노태우 정부가 이제 여소야대 정부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저히 어떤 국민들의 어떤 걸 견뎌낼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3당 합당이라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죠. 네. 다음 김대중 정부의 탈권위 승부수를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 첫 야당 방문,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닮아 있네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그 대선 전부터요. 자, 제가 당선되면은 야당부터 찾아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그 약속을 지켜서 자유한국당부터 정의당까지 다 방문을 했습니다. 그 원조가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대선 끝나고 바로 아주 치열하게 경쟁을 벌였던 이회창 후보를 다시 찾아가서 근데 보면요 지금 저희 그 판넬에도 준비가 돼 있는데 이회창 총재 얼굴이 그렇게 밝은 표정만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끌어안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대선 후에 바로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는 당시에 자신과 대결을 했던 바로 이회창 총재를 찾아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야당 원내대표나 대표를 만났지만 사실 이회창 전 총재 같은 경우는 같이 싸웠던 마수였기 때문에 진짜 분위기가 좀 냉랭까지는 아니지만 좀 화기애애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거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는 가장 적은 표, 아슬아슬하게 이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DJP 연합을 통했었지만 40만 표 정도 수준, 그러니까 39만 표로 제 기억이 되는데 그 수준에서 이긴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이 한나라당의 당세가 굉장히 컸었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국정을 끌고 가야 되는, 당시에 IMF 위기라고 하는 국정의 위기를 돌파해야 되는 그 절박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500만 표 이상의 압도적 표차로 이기긴 했지만 여전히 소수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이 반대하면 개혁 법안 하나 제대로 통과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야당을 파트너 삼아서 어쨌든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국면이 저런 공통점이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요번에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하자마자 사실은 야당 대표들을 만나러 다녔지 않습니까? 결국에 같은 맥락인 거죠?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어떤 면에서 메르켈 독일 총리 같은 경우도 처음에 대선 선거 승리를 했을 때 거기는 이제 연정 구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야당 강사를 찾아가서 10시간 동안 협상을 했어요. 결국 이제 나중에 연정 합의를 하고 나왔거든요. 그게 보면 결국 리더십입니다. 어떤 지금 상황이 어렵고 지금도 사실 김대중 정부 시작할 때 바로 IMF 정국이었거든요. 그럼 그 어려운 정국을 야당을 어떻게 하든지 끌어들여서 뭔가 이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 야당을 찾아가서 손을 잡은 것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소수 야당에서 뭔가 개혁을 하려면 어떤 다른 당의 지금 야당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낮은 자세로 가야죠. 본인이 아마 제가 볼 때는 당을 첫날 순례를 한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정치적 자산이라고 봐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야당단 찾아가면 이제 야당이 함부로 발목 잡기를 못합니다.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저렇게 대통령이 가서 노력하는데 자꾸 발목 잡으면 우리 야당한테 이제 그 불만들이 쏟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략 전술 면에서도 보면 있을 때마다 우리 야당을 찾아가서 야당하고 대화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전혀 불리하지도 않고 또 그런다고 해서 대통령의 권위가 떨어지느냐? 절대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볼 때는 정말 국회를 자주 찾아가셔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뭔가 법안이라 통과되고 일이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이제 찾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또 불러들이기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키친 폴리틱스라 그래가지고 백악관 안에 상임위원장이라든가 해당 관련 법안과 연관되는 의원들을 수시로 불러가지고 대화하고 필요한 경우 민원도 들어주고 막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특히 소수당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저게 일회성으로 그치거나 내가 야당을 존재하는 보여주기식 행보로 문제를 그러니까 이미지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 적극적인 야당 의원들의 설득 노력을 아주 일상화시켜야 원활한 국정, 성공하는 국정이 가능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노무현 정부는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검사와의 대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이 장면을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떻든 어수룩하게 대답했다가 해프닝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그 형님이 여기 이런 자리에서 꺼내서 굳이 대통령 낯을 깎으려고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정말 이런 식으로 토론을 하시렵니까?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이리 되면 양보 없는 토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탁전화 아니었습니다. 그 검사를 다시 입회시켜서 토론하고자 하자고 하면 또 하지요. 네, 탈권위적인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시도한 평검사와의 대화였는데 분위기 상당히 썰렁해졌습니다. 저때 대단했습니다. 그때 이제 강금실 이제 변호사를 판사 출신 변호사를 이제 법무장관 여성을 법무장관 시킨 거 아니에요? 그것도 파격했는데 검사들과 대화를 했어요. 근데 검사가 아니 대통령 옛날에 누구 검사 전화해서 민원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생중계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정도면 막 가자는 거죠 하면서 바로 이제 현장에서 부딪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노무현식 어떤 이제 돌파구였는데 이게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거친 측면이 있었죠. 그렇지만 당시 어떤 노무현 대통령 당선도 사실 어떤 면에서 굉장히 좀 이례적인 당선이었는데 특히 이제 검찰을 어떤 면에서 보면 처음에 잡으려고 했던 것이고 근데 검찰 개혁을 했던 것인데 결국 검찰 개혁은 상당히 힘들어졌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조국 수석을 임명시킨 게 저때 어떤 회상을 하면서 검찰 개혁은 하여튼 초기에 해야 된다. 근데 저런 방식으로 하면 또 실패했다. 아마 그런 것들 반면교사 삼아서 지금 시도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면 정말 저때 당시에는 정말 이 벽을 어떤 허문 거긴 하지만 상당히 거친 장면이었습니다. 네. 네. 근데 나중에 문재인 그 당시 민정수석에게 왜 하필 검사와의 대화를 했냐라고 했더니 그게 이제 노 대통령의 캐릭터다라고 이제 답을 했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의도는 좋았을 거예요. 분명히 뭐 소통하고 뭐 격이 없이 한번 정말 토론해보자 이런 의도였을 텐데 또 다른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문 대통령 저걸 눈으로 똑똑히 봤을 거고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소통 행보를 하면서도 저런 점들도 다 염두를 해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의도만 가지고는 선한 의도만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아마추어적인 발상이죠. 네. 그러니까 검찰도 분명히 개혁 대상인 측면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을 개혁의 주체로 삼아서 당신들 국민들이 볼 때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사실상 지금 검찰의 행태를 보면 사법문란 수준의 어떤 내부 부패라든가 그 정치권에 줄려고 하는 정치검찰 행태라든가 많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대한민국의 그야말로 부패 척결과 어떤 바른 그 정의를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도 한편 인정해 가면서 이제 풀어 나가야 될 텐데 경험이 있다는 게 아마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평검사의 대화로 시작했다가 검찰 개혁을 시도했다가 사실은 제대로 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이 검찰 개혁의 방향성이나 아니면은 접근법이 노무현 정부 출범 초기에는 좀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보면요, 이 검찰에 가지고 있는 최대 권한은 바로 기소 독점주의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모든 게 이제 비롯된다고 본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기소 독점주의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경찰에 수사권을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를 만들어서 고위공 수사는 따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은 그동안 검찰 개혁 열심히 해봤는데 모든 게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를 보장해주는 상태에서 하니까 결국 다 원점으로 돌아가더라. 그러니까 결국에 검찰의 힘을 빼고 견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수사권 자체를 검찰로부터 나눠야 된다. 즉 검찰의 권력을 나눠주면 당연히 이제 그러니까 개혁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컨셉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이제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분리,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위공 고비처의 설립, 이거 자체가 보면 검찰 입장에 보면 상당히 아킬레스건이죠. 이제 그게 이제 아마 근데 문제는 야당도 사실 이 문제에 조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후보도 검찰에 대해 개혁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런 점들을 이 정부가 어떻게 잘 엮어내느냐 거기에 성패가 달렸다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이 문제가 청와대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국회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보면 이번에 검찰 개혁이 상당히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아마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부터 너무 독주를 해버리면 안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철저하게 야당과 협조를 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 자체를 너무 높게 잡으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야당과 합의할 수 있는 수준 그 정도 수준에서 어떤 검찰 개혁을 이뤄서 야당도 정말 설득해 나가는 이게 자칫 야당에 대한 사정이나 뭐 이런 걸로 또 진행이 되면 야당은 무조건 반대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면에서는 그 검찰 개혁의 순수성 자체를 야당한테도 좀 설득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만 성공할 수 있는데 자칫 이 문제가 처음부터 무슨 뭐 어떤 재수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막 국정농단 재수 이런 쪽으로 가면 야당 입장에 볼 때는 혹시나 우리를 보복하는 게 아닌가 이러면 바로 방어막을 칩니다. 그게 제 발전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이렇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세 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